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부권 행사자 이론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거부권 행사자 이론이 왜 중요하냐면 거부권 행사자의 수에 따라서 입법 효율성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입법 효율성이란 건 뭐냐면 법을 통과시킬 때, 법을 만들 때 얼마나 다른 여러 거부권 행사자의 견제를 받지 않으면서 법을 쉽게 통과시킬 수 있는가 관련된 문제죠. 또 입법 생산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지난 20대 국회에서 식물국회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법을 통과시키기가 어려웠었죠.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여야 간의 갈등 때문에 입법이 매우 어려웠었죠. 그런 상황이 입법 효율성이 낮다 또는 입법 생산성이 낮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20대 총선에 20대 국회에서 그렇게 입법 생산성이 낮았냐? 그거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180석을 법을 통과시키는데 180석을 필요로 하는데 한 정당이 180석을 얻지 못하면 소수 정당도 다수당을 견제할 수 있죠. 근데 지난번 20대 국회에서는 180석을 얻는 건 고사하고 과반수를 얻은 정당도 없었죠. 그러니까 소수 자유한국당 20대 국회 말기에는 미통당으로 이름 바꿨죠. 그러니까 소수당도 제1당 또는 여당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뭐 정치권에서는 연동형 선거제도를 채택해서 다당 체제가 만들어지면 협치를 통해서 입법 생산성이 뭐 높아질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 주장의 논리에는 양당제에서는 한 정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과반수를 확보해서 여당이 독주할 수 있는데 물론 180석을 얻지 못하면 과반수를 확보한 정당도 독주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다당 체제가 만들어지면 과반수를 확보한 정당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는 과반수를 확보하기가 매우 한 정당이 과반수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군소 정당들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협치가 이루어진다는 이제 그런 논리에 의해서 다당 체제가 협치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20대 국회에서 봤듯이 다당 체제가 만들어지는 게 과연 협치를 촉진시키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우리가 실험을 해봤더니 다당 체제에서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 정치권의 어떤 주장, 다당 체제가 협치를 촉진시키는가라는 그 주장의 타당성을 우리가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 거부권 행사자 이론을 통해서 과연 거부권 행사자 수가 증가하면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협치가 증가하는지 우리가 이론적으로 검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거부권 행사자 수는 정치 제도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정치 제도가 거부권 행사자 수에 영향을 미치고 거부권 행사자 수는 입법 결과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정치 제도는 그러니까 주로 거부권 행사자 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 제도는 정부 형태, 그 다음에 선거 제도죠. 선거 제도는 정당 체제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비례대표적인 선거 제도가 채택이 되면
그러면 다당제가 만들어지고 단순 다수제 선거제도가 채택이 되면 주로 양당제가 창출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언급이 법칙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확률적으로 비례대표제는 다당제가 산출될 가능성이 높고 단순 다수제는 양당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반드시 선거제도에 따라서 다당제와 양당제가 만들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당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거제도 외에도 한 국가에 존재하는 사회 균열, 계급 균열, 종교 균열, 중앙과 지방과 균열, 도시와 농촌 간의 균열, 뭐 여러 가지 균열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형태는, 그러니까 선거제도는 이제 정당체제에 영향을 미쳐서 이 정파적 거부권 행사자라는 거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이 정파적인 거부권 행사자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법을 통과시킬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입법을 할 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정당을 정파적인 거부권 행사자라고 부르는 거죠. 입법을 위해 동의가 필요한 정당. 그러니까 연합정부에서는 의회제의 연합정부에서는 연합정부에 참여한 모든 정당들, 그러니까 연합정부 참여정당들이 정파적인 거부권 행사자가 되겠죠. 왜냐하면 의회제에서는 연합정부에 참여한 정당들 중 한 정당이 반대하면 정부가 실각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당들이 동의할 때만 정부안이 만들어지고 또 의회에서 정부에 참여한 정당들의 지지를 얻어서 법안이 통과되겠죠. 그리고 정부 형태는 제도적 거부권 행사자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거부권 행사자가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정파적 거부권 행사자,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제도적 거부권 행사자. 그래서 제도적 거부권 행사자란 뭐냐면 입법을 위해 동의가 필요한 기관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할 때 부처라고 되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도적 거부권 행사자는 입법을 위해 동의가 필요한 어떤 제도적인 기관 또는 부처, 그 예로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바는 거부권 행사자 수와 그 다음에 정치 제도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거부권 행사자가 가장 적은 정치 제도는 양당 의회제, 그러니까 정부 형태는 의회제이고 또 선거 제도는 단순 다수제가 창출하는 양당 체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거부권 행사자가 수가 가장 많은 정치 제도는 비례대표 선거제도가 창출하는 다당 체제, 그 다음에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거기다가 뭐 또 추가적으로 연방제도 같은 경우는 또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가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 그래서 거부권 행사자 수가 더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거부권 행사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그래프가 보여준 거는 소수 보호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거죠.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의 또는 더 많은 정당 또 더 많은 기관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수를 보호할 가능성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반면에 이 그래프는 다수 지배의 가능성. 그러니까 민주주의 원리에는 다수 지배의 원리와 소수 보호의 원리가 동시에 작동하죠. 그러니까 다수제 국가에서는 다수 지배의 원리를 중시하는 것이죠. 국민들이 뽑아준 다수당이 자신을 지지하는 다수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서 다수의 입장을 반영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다수의 횡포, 다수가 항상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규범적인 원리를 중요시하는 국가는 이제 합의제 국가, 합의제 국가. 그런데 이제 다수 지배가 그러니까 규범적으로 뭐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좋다 그 얘기하기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소수 보호가 지나치면 다수가 자신이 원하는 그런 뜻을 정책으로 반영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선거를 치러서 다수가 지배하는 정당이 의회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다수당이 소수당의 견제에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 선거를 치르나 마나 하는 것이겠죠. 그것도 반면에 또 다수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비이성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인간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수 보호라는 이런 규범적인 원리도 중요한 거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헌법에 이 인간의 기본권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담아놓고 의회 다수라고 하더라도 이 헌법에 있는 그런 내용은 다수가 침해할 수 없게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다수가 또 지배하는 국가는 입법 효율성이 높다. 왜냐하면 한 정당이 양당 의회에서처럼 한 정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또 의회제에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정부, 그러니까 다수당의 지도부로 만든 정부가 법을 만들면 그러면 의회에서 정부 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다수의 결정으로 정부안을 통과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부 자체가 다수당의 지도부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다수당이 자신들의 지도부가 형성한 정부가 만든 법을 반대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당 의회제에서는 정부가 거의 독자적인 거부권 행사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거부권 행사자 수가 하나가 되는 거죠. 여기서 1이라고 써 있잖아요. 1. 그래서 입법 효율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다수당 지도부가 만든 정부가 법을 만들면 바로 다수당의 지지를 얻어서 통과되니까. 그리고 또 반면에 입법적 교차, 다당 대통령제에서는 입법적 교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정당도 여러 정당이고 또 그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또 사법부의 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치제도를 설계한다는 것은 이제 국가의 특성에 따라서 이 소수 보호를 중시할 수도 있고 그 입법적 교착이 좀 일어나더라도 소수 보호에 더 무게를 줄 수도 있고 또는 이 소수를 보호를 좀 덜 하더라도 다수가 지배하고 그리고 입법 효율성을 가진 그런 정치제도를 설계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게 더 나은지 아니면 이게 더 나은지는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다르고 다음 시간에 다음 슬라이드에 어떤 기준으로 양당 의회제와 다당 대통령제의 이 연속성
또 스펙트럼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지점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거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과연 거부권 행사자 수가 여기 그림에서는 거부권 행사자의 수가 증가하면 입법 효율성이 감소했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입법적 교착이 증가한다고 얘기했는데, 그와 같은 주장이 얼마만큼 이론적인 타당성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조금 더 엄격하게 우리가 그와 같은 주장의 타당성, 그러니까 아까 다당제가 산출되면 또 협치를 통해서 입법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주장을 또 정치권에서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다당제가 산출되면 거부권 행사자 수가 늘어나니까 오히려 입법적 교착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전혀 상반된 이론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당제가 입법적 교착, 그리고 정치권에서 주장은 다당제가 만들어지면 협치를 통해서 오히려 극한 정치, 그리고 양당 체제에서의 적대 정치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여기서는 오히려 정당이 많아지면 입법적 고착이 증가될 것이다, 이 그림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주장이 이 주장과 이 주장의 타당성은 우리가 거부권 행사자 이론을 통해서 살펴보면 일부만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주장은, 정치권의 주장은 상당히 주장을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좀 비상식적인 주장이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 듯이,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많으면 의사결정이 더 어려워지잖아요. 동의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당제가 협치를 촉진시켜서 입법 생산성을 높인다는지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어떤 특정한 정치 제도의 환경에서는 일부 일리는 있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얘기는 정치권의 한 정치적인 수사, political rhetoric에 불과한 거예요. 나중에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다당제가 입법 생산성을 증가시키는지 또 감소시키는지, 즉 거부권 행사자 수와 입법 결과 또는 입법 생산성 또는 입법 효율성과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거부권 행사자 이론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또 거부권 행사자 이론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이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상점, 아이디얼 포인트, 또는 뭐 최적점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행위자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입장.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설문조사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념 성향에 대해서 물었을 때 0점에서 만약에 10점 사이에서 여러분의 이념을 물었었죠. 만약에 여러분의 이념이 5점인 경우에 5점에 해당하는 유권자는 5점에서 효용이 극대화되겠죠. 마찬가지로 정당도 마찬가지죠. 정당도 만약에 민주당이 3.3쯤 된다면 여기에서 효용이 극대화되고, 여기서 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효용이 감소하겠죠. 이런 식으로 Y축이 효용, X축은 이념. 그래서 유권자도 마찬가지고 정당도 이 0에서 10까지의 스펙트럼에서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가장 효용이 극대화되는 지점이 있겠죠. 그게 바로 이상점. 행위자,
유권자가 됐건 또 정당이 됐건 행위자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입장이다. 무차별 국선은 행위자의 선호가 동일한 입장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만약에 정책이 2차원적인 공간에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축은 이제 복지 정책, 그리고 Y축이 남북 정책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0점에서 10점까지 진보에서 보수가 있고, 복지 정책에서 마찬가지로 남북 정책도 0점에서 10점까지 우리가 유권자의 이념 또는 정당의 이념을 배치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 만약 예를 들어서 복지 정책도 5점, 남북 정책도 5점, 그러니까 정중앙에 있는 정당의 입장을 살펴볼 때, 그러니까 어떤 중도 정당이 있는데 이 중도 정당의 효용은 복지 정책에 있어서 5점 정도일 때, 또 남북 정책에 있어서도 5점일 때 가장 효용이 극대화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무차별 곡선은 뭐냐면 행위자의 선호가 동일한 입장들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똑같은 거리로 이렇게 멀어지면, 가장 좋아하는 입장으로부터 똑같은 거리가 멀어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최적점으로부터 거리가 다 동일하므로 이 원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 정당에게 똑같은 효용을 제공하겠죠. 달리 얘기하면 이 정당은 이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또는 모든 입장 또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차별을 느끼지 않죠. 차이를 느끼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무차별 곡선이라고 불러요. 이와 같은 곡선, 그러니까 행위자가 차이를 느끼지 않는, 효용에 있어서 차이를 느끼지 않는 정책들의 집합을 얘기하는 거. 더워가지고 창문을 열어놨더니 오토바이 소리가 좀 들어오네요. 그래서 창문을 닫고 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개념은 현 상황, 현재 상황 또는 현행법, 현행법의 승리 집합, reset of the status quo, 현행 상태, 현행 상태를 이길 수 있는 정책들의 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는 것은 기존의 법이 있으면 기존 법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법하고 현행법하고 서로 상대해서 현행법을, 그러니까 기존 법하고 기존에 있는 법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법이 현행법이죠. 똑같은 개념이죠. 기존에 있는 법, 기존 법이 현행법, 그리고 현행법이 현행 상태. 이 기존 법, 현행법 또는 현행 상태를 이제 새로운 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만약에 새로운 법을 선택하면,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기존 법하고 또는 현행법하고 이렇게 새로운 법하고 서로 경쟁해서 새로운 법, 새로운 법, 이 법을 국회에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이들과 새로운 법이 경쟁해서 새로운 법이 승리한 거죠. 그러니까 승리 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현행법 또는 뭐 현 상태, 뭐 기존법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 현 상황의 승리 집합이라고 불러요. 중핵은 뭐냐? 승리 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입장들의 집합.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기존법이 있는데 그 기존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 이제 그러한 기존법을 중핵, 그러한 기존법들을 중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법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미통당이 120석 이상을 얻을 경우에
진보 진영 정당들, 그러니까 정의당과 그 다음에 민주당 그리고 민생당의 연합을 미통당이 120석을 얻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한 3당 연합이 원하는 법안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180석이 필요하니까 지금은. 그래서 진보 진영, 조금 전에 얘기하는 민주, 정의, 민생 20대 국회에서 이 당이 180석을 넘지 않는 한 보수 진영, 미통, 또 그 밖에 뭐 공화당이었나요? 친박 의원들이 두 명이 만든 정당. 어쨌든 이 보수 진영이 120석 이상을 얻으면 통과시킬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새 정당이 통과시킬 수 없는 법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쟁점 법안들이죠. 그러니까 미통당 또는 이 보수 진영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미통당이 반대하니까 이런 쟁점 법안을 이제 통과시키기가 어려운 거죠. 물론 20대 국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안하고 그 다음에 공수처 법안 우여곡절 그때 통과를 시켰었죠. 왜냐면 패스트 트랙에 이제 올리면 그러면 120석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그래서 통과시켰는데 패스트 트랙에 올리기까지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5분의 3의 지지를 얻어야지만 패스트 트랙에 이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쟁점 법안에 비해서 민생 법안은 여야 모두 원하는 법안이죠. 그러니까 뭐 N번방 사태가 일어났을 때 여야 모두 그런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 더 엄격한 법 적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아이디어에 이제 찬성하기 때문에 그냥 그와 같은 N번방 사태 이후에 성착취물을 올리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하고 또 과거에 뭐 어떤 조두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또 민식이법도 그렇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국민들의 여론이 지배적으로 형성돼서 여야 간의 어떤 서로 갈등이 없는 경우, 여야 간에 반대가 없는 이런 민생 법안 또는 비쟁점 법안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 집합이 존재하는 법안들이죠. 민생 법안은. 근데 반면에 쟁점 법안은 이제 국회의 입법 규칙에 따라서 물론 과반수를 필요로 하면 쟁점 법안도 쉽게 통과시킬 수가 있죠. 근데 한국의 현행법에서는 과반수가 아니라 초다수 의결제니까 초다수 의결. 그러니까 과반수를 넘어서는 그런 동의가 필요한 거죠. 5분의 3. 그러니까 한 지정이 5분의 3을 넘지 못하면 소수 진영도 다수 진영을 견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승리 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입장들의 집합은 주로 쟁점 법안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의사결정 규칙을 적용할 때 그러니까 이 의사결정 규칙이 과반수일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얘기한 초다수 의결일 수도 있고 또 만장일치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규칙이 있는데 이제 그 규칙을 적용할 때 다른 어떤 입장에 의해서 패배하지 않는 입장들의 집합. 만장일치 중액은 이제 중액 중에서도 이제 만장일치라는 규칙을 적용했을 때
다른 어떤 입장에 비해서도 패배하지 않는 입장들의 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장일치 중액을 이제 파레이토 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 개념들을 여러분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상점, 무차별 곡선, 승리 집합, 중액, 그다음에 만장일치 중액.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세 정당이 있어요. A, B, C. 그러면 이게 이제 A라는 정당의 이상점, 아이디얼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는 B라는 정당의 아이디얼 포인트, 이건 C라는 정당의 아이디얼 포인트. 그 A라는 정당의 비차별 곡선, 또 무차별 곡선은 이제 이 원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B라는 정당의 무차별 곡선 또는 비차별 곡선은 이게 되고, 또 C라는 정당은 이제 큰 원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승리집합. 승리집합인데 이제 의사결정 규칙이 이제 만장일치라고 할 경우에 어떤 게 승리집합이 되냐? 그러면 일단 A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의 집합은, 그러니까 여기 SQ라고 써 있죠. 이게 현행 상태예요. 현행법. 그리고 이 무차별 곡선은 이 현행법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A라는 정당은 이 현행법이나 아니면은 이 원상에 있는 모든 법안들이나 차별을 느끼지 못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리가 현행법하고 거리하고 이 원에 있는 법안들의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비차별 곡선은 현행법과 차별을 느끼지 않는, A라는 정당이 현행법과 차별을 느끼지 않는 법안들의 집합이죠. 그러면 이 원 안에 있는 이런 법안들의 집합은 현행법보다 A가 더 좋아하는, 더 선호하는 법안들의 집합이죠. 이 원 내부는. 그리고 비례한 정당의 경우에 비례한 정당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 B의 비차별 곡선은 이 현행법과 비례한 정당이 차별을 느끼지 않는 법안들의 집합이죠. 그리고 이 빨간색 원 내부에 있는 법안들은 현행법보다 비례한 정당이 더 선호하는 법안들의 집합이죠. 그 다음에 C라는 정당도 역시 이렇게 비차별 곡선이 있죠. 이렇게. 이게 마우스로 그리니까 잘 안 그려지네요. 그래서 또 C라는 정당도 역시 이 원 내부에 있는 모든 법안들을 이 현행법보다는 더 좋아하죠. 왜냐하면 C가 제일 좋아하는 이 점하고 최적점과 이 원 안에 있는 점들이 이 원에 있는 점들보다는 더 가깝기 때문에, 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어떤 법안이 있으면 이 현행법하고 이 법안하고 거리를 따져놓고 보면 C가 가장 좋아하는 법안이 이 법안인데, 이 법안하고 지금 이 법안하고 거리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현행법은 거리가 더 멀죠. 이렇게. 또는 그러니까 이 원에 있는 법안들은 현행법과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 원 안에 있는 법안들은 C가 이 원에 있는 법안들보다 이 원 안에 있는 법안들을 더 선호하는 것이죠. 그러면 만장일치로 이 A, B, C, D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법안들의 집합은 이 세 원이 겹치는 영역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영역은 A라는 정당의 비차별 곡선 내부에 있고, 또 B라는 정당의 비차별 곡선 내부에 있고, 또 C라는 정당의 비차별 곡선 내부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만약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면 이
잎사귀처럼 생긴 여기에 있는 법안을 A, B, C 중에서 한 정당이 만약에 제안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법안을 제안을 하면, 그러면 A는 현행법하고 이 법안하고 거리를 두고 보면 현행법보다 이 법안이 더 가까우니까 여기에 찬성을 하고, B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보면 훨씬 더 이 법안이 더 가깝죠. 이걸 A라고 할게요. amendment, 수정안. C도 역시 현행법하고 A하고 거리를 보면 A가 더 가깝죠. 그러니까 A와 B와 C가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져서 현행법을 A로 교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A가 현행법에 승리하는 거죠. 근데 A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법안들, 이 잎사귀 안에 있는 모든 법안들이 현행법보다는 더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승리집합, 현행법의 승리집합인데 만장일치 승리집합이죠. 만장일치 승리집합. 그리고 만약에 과반수 승리집합을 우리가 알고 싶으면 이제 의석 비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A가 뭐 40%고 B가 15%, C가 15, 45가 돼야 되나요? 그러면 85, 이렇게. 그러면 과반수 승리집합을 우리가 알고 싶으면 두 정당의 원이 이제 겹치는 영역인데 그 두 정당의 의석이 50%를 넘어야겠죠. A하고 B하고 의석이 40%, 15%니까 55%가 돼서 과반수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A하고 B가 의 비차별 곡선이 겹치는 영역 이게 되겠죠. 이렇게. 또는 B하고 C하고 또 연합할 수도 있겠죠. B하고 C가 입법 연합을 해서 현행 상태를 통과시킬 수가 있겠죠. 그럼 B하고 C가 동의하는 영역은 B의 무차별 곡선과 C의 무차별 곡선이 겹치는 영역이죠. 그러면 이 영역이죠. 더 작아지죠. 이렇게. 네. 이게 이제 B하고 C가 모두 동의하는 대안들의 집합이 되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의사결정 규칙이 초다수 의결제라서 5분의 3을 필요로 한다 라고 하면 40, 15, 45를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지울게요. 40, 15, 45 40, 15, 45 5분의 3이 있으려면 60% 이상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두 정당이 연합해서 60%를 얻어야 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우는 이 두 정당이 연합하면 55%, 두 정당이 연합하면은 60%죠. 60% 이상을 얻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 세 정당이 모두 동의할 때만 법안이 통과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세 원이 겹치는 영역. 그러니까 의사결정 규칙에 따라서 승리집합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중액. 중액은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두껍게 표시된 이 선분이 바로 중액이에요. 만장일치 중액. 만약에 어떤 법안이 이 중액에 있으면 그 법안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는 지금 현행법이 중액 바깥에 있잖아요. 이게 중액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중액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 현행법을 바꿀 수 있는데 만약에 현행법이 이 바깥에 있지 않고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SQ가 그러면 우리는
이 법안을 이제 바꿀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바꿀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이 현행법을 통과하는 비차별 곡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비례한 정당의 최적점 또 이상점을 중심으로 해서 또 현행법을 통과하는 원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C를 중심으로 또 현행법을 통과하는 비차별 곡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장일치 승리집합을 알기 위해서는 세 원이 겹쳐야 되는데 세 원이 겹치는 영역은 없죠. 그래서 만약에 A가 여기에 있는 법안, 현행법보다 자신과 더 가까운 법안, 이 법안을 예를 들어 M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현행법이 여기 있는데 자신에게 유리하게 자신과 더 가까운 M이라는 법안을 발의를 하면 A는 당연히 M을 지지하겠죠. 근데 B하고 C가 현행법하고 M을 선택할 때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현행법이 더 가까우니까 B하고 C는 현행법을 선택해서 M이 채택될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B하고 C가 자신들에게 더 가까운 법안을 발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N이라고 할까요? 이와 같은 법안을 발의했으면 그러면 B하고 C는 현행법이 여기 있으니까 현행법보다는 N이 자신들과 더 가깝게 위치해 있죠. 그래서 B하고 C는 N을 지지하겠죠. 하지만 A가 반대하죠. 왜냐하면 현행법이 여기 있는데 N은 여기에 있으니까 더 멀리 있죠. 그러니까 A가 또 반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액 선상에 중액에 만약에 어떤 현행법이 있다면 이 법안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끌어오거나 이쪽으로 끌어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오른쪽으로 끌어오려고 하면 왼쪽에 있는 정당이 반대하고 또 왼쪽으로 끌어오려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정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 중액에 있는 그런 법안들은 바꿀 수가 없어요. 만장일치로. 또 만장일치가 아닌 경우에 또 이제 다른 의사결정을 우리가 규칙을 사용하면 또 중액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45%, 15%, 45%라고 하면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과반수 중액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과반수 중액. 과반수 중액은 이처럼 1차원적인 공간, 그러니까 이 정당들이 1차원적인 공간에 배열해 있을 때는 중위정당, 이 입장이 바로 중액이 돼요. 중위정당이라고 하면 중간에 위치한 정당. 그리고 물론 단지 A하고 이제 B하고 C가 이렇게 좌우에 배치되어 있을 때 B가 중간에 위치해 있죠. 이 조건만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의원들을 전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했을 때, 좌에서 우로 배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의원을 포함한 정당이 중위정당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좌파 정당에 40명이 여기 배치되어 있죠. 40명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45명이 여기에 있죠. 만약에 의원수가 총 100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100명의 미디안 중위값은 50번째하고 51번째하고의 평균이죠. 근데 그러니까 50번째하고 51번째 평균인데 인간을 50번째 의원하고 51번째 의원하고 뚝 잘라가지고 50.5번째 의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50번째 의원과 51번째 의원을 포함한 정당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정당이 바로 비정당이죠. 비정당.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비정당이 중위정당. 만약에 의원의 분포가 이렇게 여기가 55% A가 그 다음에 B가 10% C가 65, 35%. 이 경우에는 어떤 정당이 중위정당이겠어요? 그러니까 50번째하고 51번째 의원을 포함한 정당이어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A란 정당이 맨 왼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간에 있는 의원을 포함한 정당이니까 이게 중위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에서는 정당 B가 중위정당이죠. 그러면 바로 중위정당의 입장이 바로 중액이 돼요. 그 중위정당의 입장.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환기시켜야 될 거는 여기에서는 지금 과반수 중액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는 만장일치 중액은 A와 C를 연장하는 선분인데 지금은 과반수 중액이에요. 왜 과반수 중액이 중위정당의 입장인지 얘기를 하면 자 B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을 때 중액이란 거는 주어진 입법 규칙에 따라서 바꿀 수 없는 법안이라고 얘기했죠. 법안들의 집합. 예를 들어서 이 법안을 A가 발의했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현행 상태가 지금 여기에 있고 여기가 만약에 P라고 하면 A가 이제 P를 발휘했다고 해봐요. 왜냐면 현행 상태보다는 P가 자신과 더 가까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C는 이 법안을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이 원 안에 있으니까 C도 찬성을 하고 B도 이 P를 찬성하고 A도 찬성을 하겠죠. 왜냐면 이 거리를 이렇게 각각 거리를 재봐도 되지만 그럴 필요 없이 이 세 원이 겹치는 영역 안에 있죠. 이 P가 세 원이 겹치는 영역 안에 있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 정당 모두 다 현행 상태보다는 P를 더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P가 통과되겠죠. 그렇다면은 P로 법안이 결정되고 끝나느냐? B란 정당이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법안을 제안을 하면 그 법안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B가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Q를 발의를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당연히 B는 Q를 지지하겠죠. 그럼 C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Q가 C하고 거리하고 SQ하고 거리를 따져보면 Q가 더 가깝죠. 그러니까 C라는 정당의 입장에서 이 현행 상태하고 이 거리하고 그 다음에 이 거리를 비교하면 이 거리가 더 짧으니까 C가 찬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B와 C가 지지를 해서 이 Q가 통과가 되겠죠. 그렇죠? A가 만약에 Q를 이기기 위해서 자신과 더 가까운 여기에 있는 법안을 발의를 한다고 해도 B하고 C가 반대하니까 A는 이 Q를 바꿀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C도 이 Q보다 더 가까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법안을 발의를 하면
그러면 A와 B가 반대하기 때문에 이 법안은 통과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B가 원하는 법안은 어떠한 법안하고도 1대1로 경쟁했을 때 항상 승리하게 돼요. 이거를 콘도르세 민우라고 불러요. 1대1 대결에서 항상 승리하는 그런 대안이 콘도르세 위너예요. 그래서 이런 1차원적인 공간에 그리고 과반수 제도와 과반수 제도 플러스 1차원적인 공간에 정당들이 이렇게 배열해 있을 때 콘도세 위너는 중의정당의 입장이에요. 이 중의정당의 입장은 다른 어떠한 대안하고 경쟁에도 항상 승리해요. 중액은 어떤 법안이 중액에 있으면 그 법안은 바꿀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조금 전에 그리고 과반수 중액은 중의정당 입장으로 얘기했죠. 중의정당 입장.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게 이제 중액이에요. 중의정당 입장. 이 법안은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A가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가까운 법안으로 어, 지금 B 입장을 바꾸기 위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안을 하더라도 B하고 C가 B의 입장을 선택하기 때문에 A가 B의 입장보다 더 좋아하는 이 모든 점들은 다 B에게 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C도 이 B보다 더 가까운 이런 모든 법안들을 제안을 해도 결국에는 A하고 B가 어떤 걸 선택하냐면 B의 안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 B안과 이런 모든 법안들과 경쟁해도 결국에는 B안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B안과 맞서는 B를 제외한 이런 모든 법안들, 여기 있는 법안들, 여기 있는 법안들이 B하고 맞서면은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B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반수 중액은 중의정당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장일치 중액은 A와 C를 연결하는 선분. 과반수 중액은 중의정당의 입장. 물론 이런 1차원적인 공간에 있었을 때 만장일치 중액은 선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과반수 중액은 중의정당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1차원적인 공간에 정당들이 배열할 때 그 다음에 자, 2차원적인 공간에서 중액은 무엇이냐? A와 B와 C를 연결하는 삼각형, 이게 이제 중액이에요. 아까의 경우에는 A하고 B가 하고 C가 이렇게 A, B, C 이런 식으로 1차원적인 공간이 있었죠.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C를 연결하는 성분이었잖아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A하고 B하고 C를 연결하는 이거는 선분이 아니라 이런 입체, 그게 삼각형이 되는 것이죠. 이게 중액이에요. 그래서 어떤 법안이 이 중액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중액 안에 현행 상태가 있으면 SQ가 있으면 이 중액 안에 있는 이 현행 상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이 중액 안에 있는 이 현행 상태는 어떠한 대안하고 경쟁에도 승리 할 수가 있어요. 이 중액 밖에 있는 어떠한 법안하고 경쟁을 해도 그래서 이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그리면 현행 상태를 통과하는 차별 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세 원이 겹치는 영역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 빨간색을 보시면 두 원이 겹치는 영역은 존재해요. 이렇게. 근데 세 원이 겹치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이 중액 안에 있는 현행 상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중액 안에 있는 이 현행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B하고 C가 더 좋아하는 어떤 입장, 검은색으로 표시할게요. 아니, 녹색으로 표시할게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 X로 표시되는 이 새로운 대안은 B하고 C의 비차별 곡선 또 무차별 곡선이 겹치는 영역이에요. 두 원이. 그러니까 이 나뭇잎사귀에 있는 모든 그런 대안들은 현행 상태보다는 B하고도 더 가깝고 C하고도 더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B하고 C가 서로 연합해서 이 어, 중액 안에 있는 이 현행 상태 요거를 바꾸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이 잎사귀 안에 있는 모든 대안들은 현행 상태보다는 B하고도 가깝고 C하고도 가까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장일치 제도이기 때문에 A가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새로운 대안, 그러니까 B하고 C가 더 좋아하는 대안이 여기 있다고 얘기했죠. 그럼 A의 입장에서는 현행법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또 색깔 달리 해야겠네요. 노란색으로 할게요. 이게 현행법인데 그리고 B하고 C가 제안한 법안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A는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A하고 현행법하고 거리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B하고 C가 새로 제안한 법안하고 거리는 이렇게 되겠죠. 멀죠 더. 그럼 A가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B하고 C가 둘이 모두 더 선호하는 이런 모든 법안들은 A가 반대해서 바꿀 수가 없어요. 또는 A하고 C가 더 선호하는 점들의 집합은 A의 비차별 곡선과 C의 비차별 곡선이 겹치는 영역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A하고 C는 이 노란 이 잎사귀 안에 있는 어떤 법안을 제안을 해서 이 현행법을 바꾸려고 하겠죠. 현행법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누가 반대겠어요, 이번에는? 그러면 또 B가 반대하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또 A하고 또 B가 연합해서, 이 현행법을 바꾸려고 하면, 이번에는 A와 B의 비차별 곡선이 겹치는 영역, 이와 같은 잎사귀, 여기에 A하고 B가 법안을 제안을 하겠죠.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A와 B하고 더 좋아하는 이와 같은 법안을 발의를 하면 A하고 B는 현행법보다는 더 가까우니까 이 법안이 이걸 더 좋아하지만 그러면 또 C가 현행법을 더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장일치제에서는 이 중액 안에 있는 이 현행법은 바꿀 수가 없어요. 반면 지금 이 그림은 이 현행법이 이 중액 바깥에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 현행법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비차별 곡선이 겹치는 영역이 바로 이와 같은 잎사귀죠. 이와 같은 잎사귀. 여기에 서로 새로운 법안을 제안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A의 입장에서 현행법보다 이게 더 가깝죠. 그쵸? 그 다음에 C도 현행법보다 이게 더 가깝죠. B는 물론 현행법하고 B하고 거리는 여기 이 정도 되지만 이 새로운 법안은 여기 있으니까 더 가깝죠. 그러니까 A, B, C 모두가 만장일치로 현행법보다 이 새로운 법안을 원하는 것이죠. 통과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현행법이 A와 B와 C하고 모두 C로부터 A와 B와 C로부터 C 모두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A와 B와 C가 모두 더 좋아할 수 있는 더 가까운 영역 이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길 수가 있는 것이죠. 더 가까운 쪽으로. 하지만 현행법이 이 중액 안에 있으면 여기 안에 있으면 A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면 B하고 C가 반대하고 B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면 A와 C가 반대하고 이쪽 C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면 A하고 B하고 반대하죠. 반면에 이 중액 바깥에 있는 현행법은 이쪽으로 끌어당기면 A, B, C 모두 더 좋아하죠. 그러니까 현행법이 기존의 거부권 행사자들 이 A, B, C로부터 이 C 모두로부터 A, B, C 모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현행법 그럴 경우에는 이러한 현행법은 중액 바깥에 있고 또 승리 집합이 이렇게 존재해요. 이렇게 A, B, C 거부권 행사자로부터 모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셋 모두로부터 떨어져 있는 현행법은 승리 집합이 존재하고 그리고 A, B, C의 중액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액 바깥에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고 또 승리 집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